역주행 고려사 절찬 판매 중. 고려와 거란. 10세기 초 중국을 장악했던 당나라와 한반도를 장악했던 신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먼저 중국부터 한번 볼까요? 당나라가 멸망하자 중국엔 여러 나라가 세워져 서로 패권 다툼을 시작합니다. 중앙엔 정통 왕조를 잇는 국가가 차례로 세워졌다 멸망하고 또 세워졌다 멸망하고 하면서 5개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 10개의 나라들이 세워져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5대 10국 시기라 부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분열돼서 서로 계속 싸워대니 중국의 힘이 약해졌겠죠. 이 틈을 타 저기 만주 지역에서 거란족이 점차 힘을 키워가는데요. 거란의 영웅 야유라보기는 흩어져 있던 8개 부족을 통일한 뒤 요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 침공을 개시하는 거란 왕조. 한편 중국에선 황제와 신하가 서로 죽고 죽이는 암투가 벌어지던 중 석경당이란 인물이 거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란은 석경당을 도와 후당을 무너뜨려주는 대신 연운 16주라는 땅을 얻어냈는데요. 이 지역은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땅이었기에 거란 입장에서는 이후 중국 침공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 후 거란은 황실내 분란으로 인해 황제가 암살당하는 등 내부가 혼란한 터라 중국 침공에 전혀 신경을 쓰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에선 조광윤이란 인물이 송나라를 건국해 다시 한번 중국을 통일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송나라는 이제 힘을 어느 정도 되찾았으니 거란에게서 연운 16주를 되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편 그 사이 거란에선 3, 4대 황제가 암살로 죽고 5대 황제가 즉위했으나 그는 심신이 병약했기에 그의 아내 소태우가 섭정을 했습니다. 이후 5대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요나라 성종 야율용서가 즉위했으나 이때 야율용서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소태우가 계속해서 섭정을 이어나갔죠. 그녀는 뛰어난 안목으로 여러 인재를 등용해 거란의 전성기를 이끌어냅니다. 소태우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송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거란이 전현까지 밀고 들어오자 송나라는 이러다 수도까지 뚫릴까 두려워 거란 측에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한편 거란도 전현까진 뚫고 들어왔지만 슬슬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기에 이 제안을 냉큼 수락합니다. 그렇게 거란이 군을 물리는 대신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바치기로 약속하니 이를 바로 전현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반도에선 신라가 점차 힘을 잃자 견훤과 궁예가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해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는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자 궁예는 권력에 취해서는 스스로 미륵부를 자처하며 절대 왕권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마구 사치를 부리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신하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궁예의 칼끝은 후고구려의 2인자인 왕건에게까지 향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왕건은 먼저 선수를 쳐서는 궁예를 몰아내고 왕국을 장악해버리는데요. 궁예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백성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견훤과의 혈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훤의 장남이 후계구도에서 밀려나자 반란을 일으켜서는 견훤을 몰아내고 후백제를 장악해버리는데요. 가까스로 도망친 견훤은 고려를 찾아와 왕건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뒤이어 신라의 왕도 스스로 왕건에게 복속해오자 대세는 완전히 고려로 기우는데요. 왕건은 이 기세를 몰아 후백제까지 멸망시킴으로써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해냅니다. 그 사이 거란은 더욱더 세력을 넓혀서 한반도 북쪽의 발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갈 곳을 잃은 발해 태자는 수많은 유민들과 함께 고려로 귀위해 왔는데요. 왕건은 발해를 고려와 같이 고구려의 정통을 잇는 형제 국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봤죠. 어느 날 거란에서는 사신당과 함께 낙타를 선물로 보내며
고려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고려를 찾아온 거란 사신을 싹 다 억류하더니 선물로 보내온 낙타들을 전부 굶겨 죽여버리는 왕건. 왕건은 저 오랑캐 자식들이랑은 절대 화친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에다가도 거란과는 절대 화친하지 말라고 남겨놓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태조 왕건이 죽고 여러 대에 걸쳐 고려의 왕이 바뀌는 동안 거란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더욱 자리를 굳혀갑니다. 거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중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송나라는 고려랑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를 치는 사이에 뒤에서 고려가 공격해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일단 고려부터 잠재워 놓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993년 마침내 거란은 고려 침공을 개시하는데요. 1차 고려-거란 전쟁. 소태우는 소손영에게 명하여 고려를 침공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고려의 왕 성종은 급히 군사를 일으켜 직접 서경으로 와서 거란군을 막으려 하는데요. 소손영은 자기가 무려 80만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빨리 항복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선 어마어마한 대군의 질에 겁을 먹고는 이대로 항복을 하느냐 아님 자비령 이북의 땅을 거란에 넘겨주고 협상을 하느냐로 의견이 나뉘는데요. 성종은 그나마 나은 할지론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희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부터 할 순 없사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이때 거란군은 80만은커녕 6만도 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란은 군제상 15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해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할 때 사령관에게 도통이라는 직책을 임명해요. 근데 소손영은 도통이 아니라 원래 직함인 동경유수로서 왔거든요. 동경유수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많아봐야 6만이었어요. 그래서 소손영 입장에서도 진짜 전쟁을 벌여봐야 좋을 게 없으니 80만이나 뻥치면서 빨리 항복하라고 잔뜩 허세를 부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고려가 시간을 질질 끄니까 소손영은 고려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별동대를 보내 안융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앞불싸! 고려군의 반격에 별동대가 패퇴하고 마는데요. 슬슬 고려도 뭔가 이상하단 걸 눈치챕니다. 8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왔으면서 고작 별동대만 보내? 게다가 져서 도망치기까지 했어? 소손영은 이대로 있다가 허세가 들통나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말을 바꿔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고려 측 대표로 서희가 소손영의 진영으로 찾아가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소손영은 여기서도 허세를 부려봤지만 단숨에 거란의 의도를 간파한 서희는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희 고려는 고구려의 명맥을 잇는 국가이기에 압록강 안팎도 사실 저희 땅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진이 이 지역을 가로막고 있으니 거란의 조공을 보내기가 영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란이 저희를 도와 여진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저희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착실히 거란에 사대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손영은 전투를 벌여서 고려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라 단지 고려를 굴복시키러 온 거였습니다. 고려가 말만이라도 거란에 굴복하여 송나라 칠 때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란 확신만 받아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서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대하겠다고 나오니 소손영은 냉큼 이 제안을 수락하는데요. 그렇게 거란이 물러가자 서희는 압록강 안쪽의 여진족을 몰아낸 뒤 이 지역에 성을 쌓습니다. 훗날 거란이 또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한 건데요. 우리는 이 지역을 강동육주라고 부릅니다. 강조의 정변. 시간이 흘러 고려 제6대왕 성종이 죽고 7대왕 목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목종의 아버지는 5대왕 경종이었고 어머니는 천추태후였어요. 천추태후는 권력욕이 상당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정욕도 세서 남편 경종이 죽은 뒤 김치향이라는 남자와 사통해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김치향과 천추태후는 이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손녀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왕건의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게다가 마침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선 아들이 태어날 일이 없어요. 따라서 고려 왕실에 왕위를 이을 만한 다른 남자만 없다면 천추태후는 이 아이를 다음 왕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딱 한 명, 고려 왕실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딱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대량원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대량원군은 태조 왕건의 아들과 천추태후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태조 왕건의 손자이면서 목종에게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족보가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건 그가 왕실의 하나뿐인 왕위 계승 후보였단 겁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아들은 왕건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곤 하나 그래도 아빠가 김씨잖아요.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왕위 계승 후보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량원군이 죽으면 고려 왕실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후보가 한 명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목종의 동생이면서 왕건의 핏줄도 이어받은 이 아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천추태후와 김치향은 일단 대량원군을 승려로 만들어서 절에 내보낸 뒤 자객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목종은 생각이 달랐어요. 목종은 그래도 왕씨 핏줄인 대량원군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김치향이 막 대놓고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옹립하겠다며 세력을 포섭하고 다니자 목종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량원군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책봉하려 하는데요. 목종은 대량원군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한편 혹시라도 그 사이에 김치향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를 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강조에게 명령이 전해지는 와중에 정보에 혼선이 와서 강조는 이미 김치향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이고 궁궐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강조는 서둘러 군사를 일으켜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조. 강조는 이미 군사를 일으킨 이상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개경으로 진격해 목종을 몰아내고 김치향의 일당까지 처단해버립니다. 그러곤 마침 궁궐에 도착한 대량원군을 왕으로 옹립하는데요. 그가 바로 고려 제8대 왕 현종입니다. 그 후 강조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목종을 죽인 뒤 조정을 장악해버립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 그 사이 거란에선 소태후가 죽고 야율융서가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거란은 앞서 1차 침공 때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순 없었습니다. 고려는 뒤로 몰래 송나라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거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쳐들어가서 이번엔 제대로 된 항복을 받아내려 했는데요. 근데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야율용서는 이를 빌미삼아 고려 침공을 개시하는데요. 고려의 왕 왕송은 우리 거란이 친히 책봉한 자인데 강조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몰아내고 왕순을 왕위에 올렸으니 우리 거란은 황제국으로서 이 반역 행위를 두고 볼 수가 없다. 하여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가 강조를 처단하겠느니라. 1010년 11월 16일 거란 황제 야율용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는 흥화진에서 고작 3천의 병사로 거란군 40만을 상대해 무려 7일이나 버텨냈는데요. 끝내 흥화진이 무너지지 않자 야율용서는 군을 둘로 나눠서 20만은 흥화진 근처 무로대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더욱 깊숙이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 사이 고려 측에선 강조가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성 앞 삼수채에 도착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삼수채에 도착하자 고려군 30만과 거란군 20만이 격돌한 삼수채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초반엔 고려가 우세했으나
강조가 교만에 차 방심한 틈을 타 거란은 별동대를 보내 강조의 진지를 기습해 그를 포박해버립니다. 총대장이 포로로 잡히자 고려군은 순식간에 무너지며 무려 3만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삼수체 전투에서 승리한 거란군은 그 기세를 몰아 곽주, 안북부에 이어 숙주까지 점령한 뒤 고려 제2의 수도 서경에 도착합니다. 서경은 처음엔 항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랑장 지체문이 동북면에서 지원군을 이끌고 서경성에 당도합니다. 지체문은 항복파를 전부 처단한 뒤 항전을 하기로 하는데요. 뒤이어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도 군사를 이끌고 서경성으로 들어옵니다. 지체문은 거란군을 상대로 여러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해 퇴각하는 거란군을 쫓아가다가 본대의 반격을 맞아 패퇴하고 마는데요. 지체문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탁사정은 겁을 잔뜩 먹고는 서경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이제 서경성엔 하급 문관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치 않고 힘을 모아서 서경성을 끝까지 지켜내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서경성이 뚫리지 않자 야율용서는 결국 서경성 공략을 포기하고 개경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서경에서 패퇴한 지체문은 개경에 도착해 서북면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뒤이어 야율용서가 개경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오자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지는데요. 거란군 20만이 개경을 향해 오고 있다니 고려 조정엔 항복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부시랑 강감찬이 홀로 나서 몽진을 주장하는데요. 아직 항복은 이릅니다. 배합계 우선 남쪽으로 몽진하여 시간을 버시옵소서. 현종은 고민 끝에 강감찬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고작 호위무사 50명을 데리고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한 현종. 현종의 몽진길은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고려는 아직 중앙 집권력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의 힘이 꽤나 셌어요.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 왕을 죽이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자들이 득실득실했는데요. 현종은 가는 곳마다 푸대접을 받으며 호족들의 습격만 무려 7번이나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체문이 나서서 현종을 필사적으로 호위했는데요. 개경에서 출발해 나주까지 가는 동안 현종에게 왕다운 대접을 해주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공주절도사 김은부란 인물이었어요. 훗날 현종은 이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무려 김은부의 3딸을 모두 왕비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훗날 현종을 뒤이어 고려의 왕이 되죠. 현종이 몽진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거란군은 개경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미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도망친 뒤였고 궁궐엔 식량이며 무기며 텅 비어 있었기에 거란군이 쓸 자원도 없었습니다. 현종을 놓쳤으니 전쟁이 더욱 길어질 텐데 거란군은 보급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분노한 야율용서는 궁궐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한편 현종이 몽진을 하던 와중에 그를 호종하던 하공진이란 인물이 현종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가서 거란 황제에게 화친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슬슬 거란도 힘에 붙일 테니 잘만 하면 거란군을 퇴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공진은 개경에 도착해서는 야율용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고려의 왕께선 직접 거란 황제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나 거란의 군대가 두려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군대를 먼저 거두어 주시면 고려의 왕이 직접 거란으로 찾아가겠사옵니다. 야율용서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고려의 수도까지 점령했으나 현종을 잡지 못한 이상 전쟁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곧 봄이 오면 땅이 녹아 진창이 되니 기병을 중심으로 한 거란군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군량도 이미 바닥났기에 거란군은 얼마 버티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현종이 직접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건 사실상 항복을 받아낸 거기에 야율용서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승리한 거다 라고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야율용서는 전쟁에 승리했으니 이제 그만 철군하자며 군사를 돌리는데요.
하지만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는 이 전쟁을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란군은 퇴각을 하며 수만의 고려인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수만의 고려인이 거란의 노예가 될 것인데 양규는 이걸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양규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계속 습격하여 7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해 많은 수의 거란군을 베어넘겼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성과는 무려 3만에 달하는 고려인을 구출해낸 거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거란군 본대의 습격을 받아 양규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기문과 최질의 난. 2차 전쟁이 끝난 뒤 현종은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사한 병사의 가족들에게 포상을 내리고 궁궐을 다시 짓고 민심을 다스렸죠. 게다가 몽진 때 호족의 습격을 받은 기억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서 고려의 지방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종은 고려의 행정구역을 5도 양계로 개편한 뒤 전국에 무려 116명의 지방관을 내려보냅니다. 이는 훗날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차 전쟁을 기점으로 군사를 늘릴 필요성을 느낀 현종은 전국적으로 군대를 확충합니다. 그러자 전쟁 복구도 하고 군사수도 늘리느라 국가 재정이 고갈돼 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문관의 녹봉이 미지급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현종은 무관들의 영업전을 회수해 문관의 녹봉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무관건만 빼앗아 전부 문관한테만 지급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려는 무관 차별이 심해서 무관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땅까지 빼앗아 간다는 결정에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마는데요. 무관은 기문과 최질을 필두로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장악해버립니다. 무관의 요구대로 정치가 개편되고 현종은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그때 이자림이란 인물이 현종에게 계책을 올립니다. 현종은 이자림을 서경유수로 파견한 뒤 기문과 최질에게 북방 점검을 할 겸 서경에 방문하자고 합니다. 서경에 도착한 현종은 기문과 최질 일당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때 이자림이 미리 준비해둔 군사들이 연회장에 난입해 기문과 최질 일당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반란을 진압한 현종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죠. 3차 고려-거란 전쟁. 한편 이 시기 거란은 약속대로 현종의 친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종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미쳤다고 이걸 가겠습니까? 현종이 계속해서 친조를 거부하자 거란은 그럼 강동육주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2차 침공 때 강동육주의 중요성을 느낀 거란은 여기만 뺏으면 고려는 별거 없다고 생각한 건데요. 근데 고려도 2차 전쟁 때 강동육주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터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자 거란은 직접 군사를 일으켜 무려 7차례나 강동육주를 쳐들어오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을 빼앗는데 실패한 거란. 그러자 결국 거란은 최후의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야율용서는 소배압을 도통으로 임명해 10만의 군사를 동원해 고려를 침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고려도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었음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현종은 2차 전쟁 때 강감찬이 몽진을 제안했던 걸 계기로 강감찬을 최측근으로 삼아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공에 대비해 그를 상원수에 임명하여 무려 20만 대군을 건네주는데요. 강감찬은 안북부에 본대를 주둔시킨 뒤 자신은 흥화진에 들어가 거란군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흥화진은 거란군을 맞을 첫 번째 관문이기에 여기서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이후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거란군이 흥화진 옆에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강감찬은 미리 막아놨던 댐을 터뜨려 거란군에게 혼란을 준 뒤 미리 대기시켜놨던 기병을 출동시켜 거란군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보다 거란군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소배압은 앞서 7차례의 강동육주 공방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강동육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강동육주를 싹 다 지나쳐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기로 작전을 짭니다. 거란기병의 뛰어난 속도를 무기삼아 곧장 개경으로 진격하면 고려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흥화진에다간 미끼만 조금 던져주고는 고려군이 흥화진의 정신 팔린 사이에 자신은 본대와 함께 개경으로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챈 강감찬은 김종현에게 기병 1만을 주어 먼저 개경으로 출발시킨 뒤 자신도 본대와 함께 열심히 거란군을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거란군을 따라잡진 못해요. 개경 코앞에 당도한 소배합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병사들에게 휴식도 주고 개경의 상황도 살피기 위해서였는데요. 거란군이 개경 근처에 다다랐다는 보고에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관료들은 서둘러 항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종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짐은 2번 다시 개경이 거란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개경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개경 주변에 청야작전을 실시한 뒤 전부 성 안으로 들어와 농성 준비를 하도록 하라. 현종의 명령에 따라 청야작전이 개시됩니다. 소배합은 개경이 농성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곤 크게 당황합니다. 아니, 거란군이 무려 10만이나 왔는데 고려의 본대는 저 뒤에 북쪽에 남겨놓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농성을 한다고? 개경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가 남아있는 거지? 소배합은 개경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별동대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현종은 친위대를 보내 별동대를 전멸시켜 버리는데요. 별동대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은 소배합은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만약 개경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시위를 지체한 사이 북쪽에 강감찬이 도착한다면 거란군은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전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소배합은 결정을 내립니다. 철군하라! 신속히 고려를 빠져나가야 한다. 강감찬은 계속해서 거란군을 쫓아갑니다. 이대로 거란군을 놓쳤다간 다음에 또다시 고려를 쳐들어올 게 분명합니다. 전쟁을 끝마치려면 이번에 어떻게든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혀야만 합니다. 강감찬은 필사적으로 거란군을 뒤쫓아 결국 귀주성 앞에서 적군을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귀주성 앞에서 2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강감찬과 소배합. 거란의 장수들은 고려군이 2강을 모두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한 관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려군이 2강을 모두 건너오면 배수의 진을 친 꼴이 됩니다. 그럼 저들은 결사항전의 태세로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인데 그러다간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엔 서로 강 하나씩을 건너 저희도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태세로 맞붙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소배합은 야율팔가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그렇게 양군은 강 하나씩을 건너 둘 다 배수의 진을 친 채로 최후의 결전에 돌입하는데요. 소배합은 거란 기병의 뛰어난 전투력을 앞세워 고려군을 몰아붙이려 했지만 강감찬은 미리 준비해둔 검차로 거란 기병을 막고 버텼습니다. 양군이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그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이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가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무수한 말발굽 소리. 앞서 거란군이 개경을 향해 직공할 때 강감찬은 김종현에게 기병 1만을 내줘 개경을 지키라 명했습니다. 헌데 거란군이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다시 북상하자 김종현은 이들을 뒤쫓아 같이 북상했는데요. 그리고 강감찬과 소배합이 팽팽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김종현의 1만 기병이 등장합니다. 강감찬이 앞쪽에서 소배합의 군대를 막고 있는 사이 김종현의 기병은 옆으로 삥 돌아서 거란군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그야말로 망치와 모루 전술. 때마침 바람의 방향마저 바뀌어 고려군에서 거란군 방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강감찬은 이때를 기회 삼아 후방의 궁병들에게 명하여 거란군을 향해 화살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팽팽했던 긴장 상태는 깨어지고 거란군은 완전히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진영이 무너지자 소배합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명하는데요. 퇴각하라!
하지만 거란군의 뒤쪽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강문이 불어나 있었기에 거란군은 섣불리 퇴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려군은 퇴각하는 거란군을 뒤쫓으며 수만의 거란군을 일방적으로 베어넘기기 시작하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들판엔 거란군의 시체가 무수히 덮여 있었고 그들이 버리고 간 말, 낙타, 식량, 병장기 등은 이루 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3차 전쟁에 참여한 거란군 10만 중 거란으로 무사히 돌아간 병사는 수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소배합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을 조용히 보내다 1023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강감찬은 현종에게 격한 환영을 받으며 승진을 거듭해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화시중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031년 강감찬은 향년 82세의 나이로 편안히 생을 마감합니다.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거란에 다시 사대를 하기로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어깨에 잔뜩 힘을 줬다간 혹시라도 거란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순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거란과 송나라의 동쪽에서 고려가 세력 균형을 맞춘 것처럼 서쪽에선 서하가 두 나라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맞췄습니다. 두 나라는 각기 한 차례씩 서하와 전쟁을 벌였으나 결국 승부를 맺지 못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고려와 서하가 양쪽에서 중립태세를 갖추자 거란과 송나라는 섣불리 군사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거란이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지금의 세력에 만족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고려는 3차 전쟁이 끝난 뒤부터 여진이 득세할 때까지 무려 100여 년간의 평화를 얻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거란 황실 내부에선 점점 분란이 커지고 곳곳에선 소수민족의 반란이 일어나는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거란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의 영웅 아골타가 등장해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통일해 금나라를 건국하는데요. 금나라는 송나라와 연합해 양쪽에서 요나라를 쳐들어가서는 1125년 요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최초의 정복왕조 거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